일단 저는 이 6G 포럼의 차세대 모빌리티 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오늘 나왔던 이 주제에 대한 그 차량 자율주행과 UAM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 그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워킹 그룹을 각기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로봇 모빌리티나 다른 쪽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션 제목이 저희 위원회 이름하고 똑같은 차세대 모빌리티인데, 어떻게 이 세션을 구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근에 UAM 관련돼서 가장 핫한 UAM 그랜드 챌린지의 전문가분과 그다음에 지자체의 한 분, 그다음에 통신기술 관련된 전문가 한 분, 이렇게 세 분을 섭외를 해서 꾸며봤습니다. 이 패널을 진행하기 전에 뭐 발표하시다가 잠깐 본인 소개를 하셨지만, 다시 한번 각자 간단하게 업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하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박사님부터 이렇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오경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UAM 팀 코리아 그 민관 협의체에서 간사기관에 이제 참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KUM의 실증 사업 그랜드 챌린지에서 그랜드 챌린지 이제 운영기관을 담당하고 있는 항우연이 운영기관을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통신, 감시, 그리고 그 항법, 그리고 이제 교통관리 이런 분야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시에서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주무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ITS라고 해서 ITS 세계총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ITS 세계총회 홍보하고 기획하고 그런 업무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들이라든가, 그다음에 ITS 구축 사업, 또 이런 업무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리에서 어떤 게 발표하게 돼서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아까 소개를 드렸었는데 LG전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이름은 서한별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해서 그 LTE랑 5G 표준화를 했었고요. 라디오 워킹 그룹에서 이제 그쪽 일을 하다가 좀 차량 통신 VTX 관련된 그 표준 작업에 좀 집중을 해서 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뭐 저희 회사에서 뭐 전장 사업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거와 거기서 이제 커넥티비티와 관련된 선행 기술들 그리고 필요한 표준화를 이제 만드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편하게 이렇게 제 질문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리겠습니다. 긴장하지 않으시게 그렇게 하겠고요. 그럼 먼저 오 박사님한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사실 UAM 이전에 그 차량 자율주행 관련돼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정말 특히 통신 3사 주도로 굉장히 많은 기범 사업가 열심히 했던 적이 있고요. 이제 거기서 보면은 이 통신이라는 게 자율주행을 어떻게 하면 잘하게 할까라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자율주행이 잘 돼서 상용화가 되면 그때 생기는 부가적인 그런 서비스를 위한 통신,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했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차량 통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쟁 상대가 별로 없었던 부분인데, 이제 UAM으로 넘어오면 이미 이제 항공 쪽에 사용되는 통신들도 이미 있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사실 상용화는 좀 먼 거인 것 같고, 최근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은 몇 대의 기체를 가지고 이제 시범 운영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될 텐데, 그렇게 보면은 그런 항공우주통신도 있고, 근데 여기 모이신 많은 분들은 이제 셀룰라 기반의 5G 이런 통신을 주로 생각을 하시는데, 오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셀룰라 쪽의 통신이 어느 정도 뭐 중요성이나 차별성이나 어느 정도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재 UAM은 그동안 항공이 가져왔던 여러 가지 그 복잡한 그 여러 시대를 거쳐서 개발했던 기술적 발전을 갖고 있던 굉장히 무거운 시스템들을 떨쳐버리고
굉장히 심플하게 이제 디자인을 해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민간 항공들이 너무 지나치게 그 세이프티만 강조하다 보니까 세이프티 오리엔티드된 시스템은 잘 돼 있지만 정작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된 거하고 좀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서 UAM은 대중교통화를 선언하면서 도심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쪽으로 발전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기존의 항공통신과 그다음에 셀룰러망을 이용하는 게 과연 어떤 연관이 있으며 어떤 발전 방향에서 그런 것을 고려하게 되느냐 이런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 항공에서는 VHF 때의 그 데이터 링크를 썼습니다. 그래서 VDL 2, 3, 4 이렇게 발전이 되기도 했는데 현재 공항에서 많이 쓰고 있는 게 VDL 모드 2 계열입니다. 주로 이제 단문자 정도의 용량을 담을 수 있어서 데이터 전송률이 생각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뭐 그냥 10몇 그 kbps 정도의 굉장히 낮은 수치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 중심의 항공이 체질 개선이 과연 가능할 것이냐? 이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하이스루풋과 그다음에 로우 레이턴시 쪽으로 이제 그 기술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최근에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LDAC이라고 해서 L밴드 데이터 링크에 대한 표준화가 이제 그 아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서 추가하는 바가 하이스루풋과 그다음에 로우 레이턴시를 추가하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항공은 빼고도 호환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쓰던 거에 VHF의 호환성을 가지면서 이통의 기술을 접목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성 통신까지 접목한 하이브리드 통신 링크 개발이 필요하다는 기치 아래 기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그 기술 발전과 더불어서 항공에서 여러 가지 아날로그 시스템이 그 세이프티를 지켜왔지만 앞으로는 디지털 베이스로 해서 데이터가 기반이 된 교통 관리와 그다음에 뭐 통신, 뭐 그다음에 상황 인식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다 보니 기존에 쓰던 데이터량보다 어마어마한 데이터량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UAM에서는 뭐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 다른 여러 나라하고 달리 도심 환경을 직접적으로 고려해서 통신 링크를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통을 고려했었고 그 다음에 고도 600m에서 과연 이통이 안정적인 서비스할 수 있겠느냐 실례를 통해서 검증을 하면서 관련자들 의견을 들어서 5G를 쓰기로 했고 그걸 가지고 UAM의 국내에서 이제 그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통신을 쓰기 위한 5G 상공망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아서 이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무튼 필요하다 말씀이신 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은 조 주무관님께 여쭤보면 사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지자체들이 사실 굉장히 많은 시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ITS 총회를 이제 2026년에 따면서 사실 국내외 굉장히 다양한 사례들을 벤치마킹도 해보시면서 어디에 차별점을 가질까 이런 것도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릉시만의 어떤 차별점이라든가 뭐 어느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부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CITS 관련된 이제 있었던 실증 사업지들, 뭐 서울과 뭐 제주, 뭐 울산, 뭐 광주 이런 쪽에 계신 공무원들 분과도 인터뷰를 해보았습니다. 과연 이 CITS 사업을 하셨는데 어떤 이제 시민들의 어떤 체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까?라고 물어봤었을 때 사실 좀 체감도가 좀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게 항상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는 좀 그래서 저희 강릉시 사업을 꾸릴 때는 그래도 좀 시민들에게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위주로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는 어쨌든 자율차를 타고 하나의 플랫폼으로 어쨌든 예약도 가능하게 되는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스마트 교차로를 이용해서 한정된 녹색 신호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든가 이러한 좀 시민 체감을 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좀 구성을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그 CITS 했던 분들이 많은 서비스들을 개발도 하시고 뭐 15가지, 20가지 서비스가 있다고 하시는데 실제로 차량 뭐 이탈 정보라든가 에이다스에서 올라오는 그런 정보들을 실제로 시민들은 계속 이게 같은 게 올라오게 되면은 저희도 에이다스 그냥 꺼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게 킬러 서비스가 아직까지 없다는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도 이제 중점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이 좀 시민 체감형 좀 킬러 서비스를 좀 최대한 만드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장문님께 사실은 이게 VTX가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에티포스에서 모뎀도 만들고 뭐 퀄컴은 오토톡스도 사고 뭐 이렇게 가지고 뭔가 상용화에 많이 다가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반면에 이제 오늘도 굉장히 많은 오전의 주제가 6G 이런 게 있고 5G도 뭐 MEC 이런 거 해가지고 점점 기술이 발전돼서 사실 레이턴시도 점점 좀 줄어들고 또르프 문제도 많이 해결되고 하면 그 VTX 기술 중에서 그 차량 간 통신 V2V 이런 부분들이 과연 뭐 얼마나 필요한 건가 마치 예전에 있었던 D2D나 그 있었던 그런 것들처럼 그렇게 크게 막 성공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도 일부에서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뭐 저번 주에 이제 그 5GAA, 5G 오토모티브 어소시에이션 회의가 있었고 뭐 거기 또 참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 UV 인터페이스랑 PC5 직접 차량과 직접 통신과 네트워크를 통한 통신이 이제 서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들이 있는 중인데요. 뭐 좀 정리가 되고 있는 방향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다 기술적이지 않은 이슈도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우리가 많은 부분 이 VTX, ITS 애플리케이션들이 로컬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내가 뭐 10km, 20km 떨어진 곳에서 무슨 일이 나는지는 보통은 관심 없는 경우들이 많죠. 내 앞에 한 100m, 200m 앞에서 뭐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뭐 신호등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은 거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는 이게 직접 통신이 유리한 측면에서 왜냐하면 이게 라디오 자체가 쏘면은 그 언저리만 가고 더 나가지 않으니까요. 반면에 이제 기지국을 통해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수신 단말들의 위치를 일일이 트래킹을 해가면서 이 수신 단말은 가령 우리가 메시지가 전달돼야 되는 커버리지가 300m다라고 하면은 이 수신 단말은 이 송신 단말의 300m 안에 있으니까 메시지를 전달해줘야 되겠네. 얘는 300m 밖에 있으니까 전달해주면 안 되겠네. 할 필요가 없겠네. 뭐 이런 판단을 계속해야 되고 단말들 위치를 계속 트래킹을 해야 되는 이런 어보이드들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라디오에서 뭐 브로드캐스트 모드를 쓰느냐, 유니캐스트 모드를 쓰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지만은 이게 뭐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이 모든 케이스를 다 커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데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챌린지는 여전히 존재를 하는 거고, 조금 이제 비기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결국 주파수 사용료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국가들에서 5.9기가 대역을 ITS 주파수로 할당을 했고 이거를 비면허 기반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사용료를 내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셀룰러를 쓰면은 데이터 사용료가 발생을 할 테고 그게 어떤 형태로든 누군가는 부담을 해야 될 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남아 있을 것이고,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사실 자동차 제작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는 것인데 굉장히 좀 크리티컬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과정에서 네트워크에서 뭔가 페일이 났을 때에 그게 나중에 사고로 연결되고 하면은 책임 소재를 어떻게 가리고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이 직접 통신은 결국은 통신 장치들이 자기 차량의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사들이 책임을 지고 뭐 제조사들을 잘 닥달을 해서 문제가 안 되는 장치를 설치를 해서 하면은 믿을 수 있는데 이 기지국은 자기의 손밖에 있는 장치들이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떤 라이어빌리티 이슈에 대해서 뭔가가 좀 분명하게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제조사들이 그거를
아주 크리티컬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좀 그런 의문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기술적인 테크닉 뭐 챌린지들도 좀 있고 이런 뭐 사업적인 측면에서의 고려 사항들 같은 것들이 있어서 좀 역할 분담은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정확한 바운더리가 어디 될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만 뭐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절 질문 드리면서 그 업다운 링크 2번 써서 자원을 2배 쓰는 게 제일 나쁜 게 아닌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이슈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또 오 박사님한테 넘어와서 사실 저 며칠 전에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오파부가 이렇게 날아가는 뉴스도 나오고 해서 우리나라 그 자체 개발한 그런 기체들도 뭔가 가능성이 보이는구나라는 게 있긴 한데 사실 그 외에 저 어떤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 기체 만드는 회사가 700 몇 개인가 뭐 이런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아직도 뭔가 조금 국내가 부족하고 시범 비행을 할 때 아무래도 기체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고 아까 오전에 키노트 할 때 언클리어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긴 한데 과연 이게 진짜 2025년에 잘 될까?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일까? 그동안에 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몇몇 회사들은 잘 모르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주시면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먼저 25년에 UAM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그 전 세계 그 유수 기업들을 보면 계속 늦어져 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그 제도적인 측면이 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이제 국내는 그러면 25년을 확고부동하게 고수를 하고 있는데 가능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내일 그 오파부의 비행을 시연을 하는 행사가 고흥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내후 24년부터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조비나 버티칼, 그다음에 이제 오토플라이 차들이 이제 들어와서 이제 고흥에서 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준비는 잘 돼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세세히는 할 수 없습니다. FAA 같은 경우 굉장히 세세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일단은 10월 9일인가 아마 국회 통과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하위 법령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2029년까지 초기 상용화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법령도 준비를 어느 정도 12월까지 초안을 잡아 나갈 예정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다면 도심에서의 운항할 수 있는 플랜은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히도 한국의 테스트베드에는 그 사실 그 기존의 항행이 그러니까 민간 항공이 가졌던 인프라가 없어서 다이렉트로 도심 환경을 생각하고 CNS 환경을 이제 구성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 이 부분들은 현재 고흥에서 일단 테스트를 전부 마쳤습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서울 도심 그다음에 한강, 아라뱃길 등을 중심으로 해서 테스트할 수 있게 제작 용역도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는 한 25년 말쯤에는 모든 테스트가 끝나서 실제 좀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망적이네요. 기술적인 문제보다도 정말 승인, 규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크게 좌우하는 분야인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주무관님한테 이 시범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저희 다른 쪽에 뭐 벤더나 뭐 통신사나 이런 데하고는 또 다른 뭔가 어려움이나 문제점들을 뭔가 발견하고 겪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지방 공무원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이제 어려운 점은 좀 민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이런 ITS 관련 인프라들을 어쨌든 설치하게 되면은 어쨌든 구조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어떤 CCTV라든가 뭐 이런 카메라류 기반의 어떤 걸 설치를 하게 되면은 뭐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거에 침해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들 반대를 하거나 좀 다른 곳으로 옮겨 했으면 하고 하는 민원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비교적 그런 민원들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쨌든 시범운행 지구를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 자율주행이 어쨌든 사업자들이 와서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운송 사업자들 이제 기존에 있던 버스라든가 택시 이런 것들을 운영했던 협회들이 이제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기존에 자기 이제 기득권을 이 자율차들이 뺏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을 좀 설득하는 게 상당히 좀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설득을 할 때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쨌든 AI가 들어오거나 하면은 자율차들이 다니는 이제 시대가 오면은 이제 버스 기사라는 사람은 이제 없어질 테고 지금부터 이런 기사들이 다른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창조적인 일을 해야 하고 이런 단순히 운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AI가 분명히 하는 시대가 올 테니까 이런 대비들을 시범운행 지구에 아주 작게나마 먼저 우리가 해보는 걸로 좀 설득을 드렸고 다행히 좀 잘 설득이 돼서 작게나마 저희가 시범운행 지구를 이제 운행을 하고 좀 이것에 좀 보람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어떻게 보면은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이제 네 그런 자율주행이 어쨌든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설득하는 과정들이 좀 사실 제일 힘들었고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게 늘 새로운 산업이 나오면 기존에 있는 산업에서 뭔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뭔가 손해를 본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서 박사님한테는 또 다른 하나의 질문이 결국에 UAM 통신도 차량 VTX가 뭔가 인핸스되는 그런 방향으로 될 것 같은데 뭔가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뭘지에 대한 부분이랑 또 하나는 요즘에 핫하고 있는 뭐 스타링크나 이런 것처럼 특히 그 에리어 같은 위성통신 이런 부분하고 비교해가지고 어떤 차별점이나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좋을지 이런 부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UAM 쪽에서 제가 좀 잘 못 알고 예, 약합니다. 예. 그 정정을 좀 해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좀 이해를 하는 바로는 자율주행 차량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실시간으로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가령 서버 같은 것에서 붙어가지고 뭐 상태를 계속 리포트를 한다거나 뭔가 필요한 제어 정보를 받는다거나 하지는 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의 모니터링은 있고 하지만은 그렇지만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UAM 같은 경우는 뭐 UTM이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연결이 돼서 뭔가 지시를 받아야지 뭐 비행이 가능해지고 뭐 위치 같은 것도 정시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다른 기체들과의 충돌 위험 같은 거 체크를 하고 좀 뭔가 차량하고는 조금 더 센트럴 컨트롤을 받는다라는 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자율주행을 이야기할 때는 뭐 PC5가 대표적이지만 좀 주변에서 알아서 니들끼리 뭐 스마트하게 협의를 하건 해서 뭐 사고를 방지를 해라라는 느낌으로 통신들이 만들어졌다고 하면은 UAM은 센트럴라이즈 되어 있는 곳에서 지시를 좀 받으면서 전체적으로 관제가 되는 형태로 통신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우리가 뭐 UU랑 PC5의 역할 분담 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차량보다는 좀 더 유유 쪽의 통신이 많이 중요해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뭐 좀 그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까 발표 때 조금 잘 말씀을 드렸지만은 공중에 떠 있는 단말이 통신 환경이 어떨지 아직까지 많은 경험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긴 힘들 것 같고 현재 파악이 된 바로는 이게 물론 굉장히 높이 올라가면 커버리지가 문제가 되는데 한 몇백 미터 상공에서는 오히려 너무 많은 셀들이 보인다. 그래서 얘가 통신을 하면 간섭도 많이 주게 되고 셀들이 많이 보이니까 핸드오버를 하는데도 이슈가 많이 생기죠. 뭐 그런 부분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뭐 라디오 기술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좀 아이덴티파이된
요소들일 것 같고요. 아마 이게 시범 사업들을 하고 상용화 초기로 가면은 또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가령 이게 아무래도 기체다 보니까 진동 같은 것도 자동차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런데 강인한 통신 안테나 이런 것들이 과연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볼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위성 잠깐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3GPP 이런 곳에서 말했던 NTN 이런 것들은 위성이 지상에 있는 단말들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목적, 기지국의 일부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런 형태로 좀 생각을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스타링크도 결국은 그런 거 지상 단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이제 UAM은 공중에 떠 있긴 하지만은 걔는 서비스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3GP 같은 경우는 유의가 되는 거고요. 기지국이 아니라 그런 측면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애다라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얘가 누구를 서비스를 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애인지 누구로부터 통신 서비스를 받는 애인지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요소 기술도 좀 달라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일찍 끝낸다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 이 패널의 40분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고 많은 질문들을 준비했는데 그렇지 않네요, 전혀. 그리고 요 남은 시간 중에 혹시 청중들이 좀 계시는데 혹시 청중에서 질문하실 게 혹시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하나 정도 간단히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도심 항공에서 우리 한강을 끼고 있는 서울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공항, 서울공항, 김포공항, 여의도, 반포, 강남, 잠실 이것만 해도 꽤 이제 비즈니스가 될 그런 이제 경로 같은데, 지금 이제 아마 중간중간 그 비행 금지 구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으로 어떻게 좀 해결을 하겠다 그런 게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그 관계 기관끼리 합의한 바로는 실증 사업 그 GC 2단계에서 2단계도 이제 세 분야로 나누는데요. GC 1과 GC 2-1의 결과를 보고 안전성과 신뢰성을 평가한 뒤에 한강에 이제 그 용산 쪽에 회랑을 뚫어주겠다. UAM 전용 회랑을 뚫어주겠다. 그 대신 전제 조건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증명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하는 바로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용 서비스가 언제부터 개시가 될지 이제 이거는 이제 시장의 또 여건을 또 봐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따로 없으시면 사실 제가 공통 질문으로 준비를 했었는데 제가 보기엔 세 분이 모두 다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우선 손 드시는 한 분만 답변을 해주시는 정도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사실 이 모빌리티 서비스가 늘 그렇듯이 이 시범 사업 단계랑 이제 그게 좀 잘 되면 상용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 차세대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험 단계에 지금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시범 단계와 상용화 단계에서 사실 이걸 성공하게 하는 요인들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들이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얘기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가 한 3, 4분, 5분 정도가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네, 그 사실 그 항공 분야에서 UAM이라는 것은 사실 그동안 이제 그 기술 발전을 해오면서 꿈을 이뤘던 부분이거든요. 동력원을 전기로 바꾼다. 그 다음에 도심의 수직 이착륙을 구현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UAM이 출연을 하지만 성공 사례로서 귀결이 돼야 되고 이 성공 사례가 순환적으로 계속 성공을 이제 낳아야 되는 선순환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표준화가 반드시 산업적인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뭐 시계 비행, 조종사에 의한 시각에 의한 비행 규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계기 비행 규칙을 따를 것이냐는 논의가 있지만 사실 기술 발전에 의하면 시계 비행과 계기 비행은 1920년대 기술입니다. 그게 이제 순차적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안정화되고 오퍼레이션이 된 상태인데 그렇다면 지금의 기술 수준에서는 많은 부분들이 오리지널리티만 따져봤을 때는 새로운 비행 규칙들이 정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실증 사업을 통해서 이 그 셋들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엇을 검증할 것인지.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2040년 후반에 이제 퍼스널 에어비클 시대가 도래할 때까지 새로운 비행 규칙을 이제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실증 기간 동안 제일 중요한 게 법규 제작을 위한 데이터 획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남들이 했으니까 옛날처럼 외국이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이 유엔 분야에서 굉장히 프론트라인에 서 있거든요. 레퍼런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획득하는 작업과 그다음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규정을 만드는 작업, 그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중요한 거, 대기업들이 왜 UAM이 돈도 못 버는데 그 많은 투자를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굉장한 큰 사업거리거든요. 그래서 29년 초기 상용화 기간 동안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 검증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수행하기 위해서 뭐 관련된 주파수도 필요하면 획득을 해서 검증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큰 숙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뭐 짧지 않은 그 시간 동안 바쁘신데도 이렇게 오셔가지고 발표도 해주시고 패널도 이렇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이렇게 앉아 계신 청중분들한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들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